스터디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혼자 스타북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타북스는 조금 특별합니다. 책을 소개하는 자리도 아니고 어떤 요약 정리된 내용을 소개해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제가 최근에 보게 된 정말 좋은 글 한 편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자살방조 미수 사건에 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C와 함께 울산 남구의 한 여관에서 질소가스를 이용해 질식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죽음에 이르진 않을 수 있었죠. 그 결과 A와 B는 자살방조 미수의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글은 이 재판에서 나온 판결문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살 예방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한 결과 2019년 자살백서에 의하면 2017년에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사실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 등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의 자살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도 광범위하게 자살이 발생하고 있다.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사이에서 최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자살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 처지가 크게 상이함에도 피고인들이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공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 비춰보면 결국 인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실감 때문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역시 불우한 유년기, 어머니의 사망, 경제적 파탄, 대인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사회적 존재감이 계속 축소되다 극단적 고립감에 빠져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된 피고인들이 전혀 일면식조차 없던 상태임에도 솔직하고 진지하게 나눈 마지막 대화가 자살에 대한 것이고 사심없는 순수한 생의 마지막 호의가 죽음의 동행이라는 점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죽기로 마음먹었을 때에야 비로소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서글프기 그지없다. 인터넷이 이제 사물에까지 연결되고 소셜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된 이 시대에서 고립감을 견딜 수 없어 자살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너무나 역설적이고 가슴 아프다. 제프 딕스는 일찍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에서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다. 라고 통렬히 지적한 바 있다. 제프 딕슨의 시에 빗대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어 너무 많은 단절의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과의 접촉은 쉬워졌지만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질병에 전염되고 너무 큰 상처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로 넘쳐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타인의 행복을 너무 많이 보게 하고 우리를 타인과 너무 쉽게 비교하게 만든다. 결국 우리는 너무 많이 절망에 빠지고 너무 많은 소외를 겪는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자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타인의 고통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단 한 명의 진지한 청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과 판결 전 조사에서 왜 적극적으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명의 전화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해봤자 힘내라는 뻔한 충고가 전부일 것이라 생각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누구도 심지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기관조차 생애 기로에 선 개인의 불행과 고립감에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관심과 대책을 고민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 인식, 이 사회적 신뢰의 붕괴라는 이 지점이 다른 무엇보다 뼈아프다. A 피고인의 믿음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철저히 타자의 불행을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하고 축소시킨 다음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밀봉해온 사회다.
설령 한 개인이 열등하고 못나서 그와 같은 처지에 빠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를 잘라내고 도태시켜서는 안 된다. 개인의 능력 때문이든 환경 탓이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못 본 척할 순 없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생존 방식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곳에 빨려들지 않으리라는 장담 역시 할 수 없다. 공과금 몇만 원이 없어 단전된 싸늘한 월세방에서 몇 달치 월세가 밀려서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사랑하는 이가 죽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무도 곁에 없어서 누군가가 생을 끝내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수많은 이가 무수한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저 관성적으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죽는다. 살인과 강간이 끊이지 않고 매일 서너 명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익명이라는 베일 뒤에 숨어 저주를 퍼붓고 서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홀대하고 핍박하고 착취하는 이 세상을 두고 차마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라고 말할 자신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진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유는 세상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고 엉망진창임에도 우리가 미련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무릇 모든 숨탄 것들에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고 싶다. 그 절대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을 넘어설 수 있는 고통이 이처럼 자주, 이처럼 도처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생활고로, 우울증으로 세상에서 고립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잘 살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현대인에게 있어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사회 문제다. 그 사회 경제적 손실을 떠나 우리 주변의 다정한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증발함으로써 그의 부지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충격과 슬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누군가의 가족과 이웃이자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자살을 막으려는 수많은 대책과 구호가 난무한다. 그러나 생을 포기하려 하니의 깊은 고통을 우리는 제대로 공감조차 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밖에서 보기에 별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삶과 죽음은 불가해한 것이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그에게 심어줄 수만 있다면 그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삶 역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한 개의 이야기인 이상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이야기는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하. 이게 자살 방조 사건, 재판장을 맡으신 박주영 판사님께서 쓰신 판결문이라고 하는데요. 박주영 판사님께서는 판결 후에 피고인들에게 삶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집까지 갈 차비마저 넉넉지 않았던 A씨에게는 밥 든든히 먹고 어린 조카 선물이라도 사라며 20만 원도 건넸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쓰여진 대로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촘촘히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결은 늘어났지만 경청하는 사람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내 얘기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글, 사진,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적은 비용으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부작용으로 극단적 표현이 더 자주 노출되었으며 팔로우, 차단,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그러한 극단적 주장에 끼리끼리 모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들어주어야 할 목소리들이 묻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고리즘은 이런 목소리를 찾아서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딘가 표정이 어두운 친구가 있다면,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장 동료가 있다면, 퇴근하는 배우자의 어깨가 유난히 축 처져 보인다면 물어보세요. 무슨 일 있어? 나 시간 많아. 다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는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혹시나 그런 일 없고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면 같이 커피나 마시러 가자고 해보세요. 때로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삶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찮고 사소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